제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 조직이 황급히 도망친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갔죠. 벽에 묻은 핏자국을 봤습니다. 26살 청년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수요원들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전을 봤어요. 총성 하나 없이 침묵 속에서, 그러나 그 어떤 전쟁보다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말입니다. 25년간 수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밤새 도주했고 부패 정권은 무릎 꿇었고 거대한 중국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국민을 구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질서를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잭 콜드웰입니다. 국제위기관리 전문가죠. 저는 특수전 사령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어떤 사건이 단순한 범죄이고 어떤 사건이 체제의 붕괴인지 말입니다. 그날 방콕에서 접한 그 뉴스는 후자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이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고문 끝 사망이라는 네 글자는 제 25년 경력을 멈춰 세우기엔 충분했죠. 저는 방콕 근교에 살고 있어요. 동남아 국제안보 자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호텔 창가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상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구석에 속보가 떴는데 캄보디아발 뉴스였던 거죠.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만 고문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붙잡았어요. 특수전 출신은 압니다. 고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인데 그런데 죽였다는 겁니까? 이건 정보 수집이 아니라 본보기였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6살 한국인 청년이었어요. 온라인 사기 피해자로 캄보디아에 건너갔다가 납치됐는데 가족들은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사흘 후에 청년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서 관련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1년 전에 캄보디아 납치 신고 건수는 겨우 10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330건입니다. 33배나 증가한 겁니까? 1년 만에 말이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총 대신 사람을 잡는 전쟁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한 명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는데 방콕의 밤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국경 너머 캄보디아는 지옥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협박 전화 녹취록도 함께 나왔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건 광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런 목소리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하고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확인했죠. 침묵이었습니다. 유엔도 국제기구도 주변국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면서 또 하나의 통계로 묻힐 뻔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됐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이건 보통의 외교 멘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특수전 출신입니다. 작전 명령과 외교 수사를 구분할 줄 아는데 그 문장은 작전 명령이었어요.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 위 지도를 펼쳤죠. 캄보디아 지도였는데 수도 푸놈펜, 해안도시 시아누크빌, 국경지대를 손가락으로 짚어봤습니다. 범죄 조직의 거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뉴스를 확인했는데 외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특수요원 급파라는 5글자였죠. 그 5글자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직접 들어간다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25년간 수많은 국가의 대응을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외교 항의로 끝났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특수요원을 보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작전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말이죠.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합동 대응팀이 편성됐던 겁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가 한 팀으로 움직인 거예요. 저는 유엔 사무국 동료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사단이 아니었죠. 작전팀이었던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직접 들어간다는 겁니까?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미 출발했다고, 내일 푸놈펜에 도착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지 언론 보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죠.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엔 흔들림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 본부가 밤새 도주했다는 거예요. 한국 팀이 도착하자마자 말이죠. 저는 현지 기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의 주요 거점 3곳이 텅 비었다는 겁니까? 서류는 불탔고 컴퓨터는 파괴됐고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는 거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특수요원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건 군의 움직임보다 더 정교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움직였다. 예고 따윈 없었다고 말이에요. 태국 언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의 그림자에 떤다라는 헤드라인이 떴죠. 베트남 언론도 뒤따랐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언론도 한국의 대응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넘기며 기사들을 읽었는데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선진국은 국민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말이죠.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기록했죠. 한국의 분노가 외교의 언어로 번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틀 후 한국 정부가 두 번째 타격을 날렸습니다. 경제 압박이었어요. 저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열린 한국 외교팀 브리핑을 원격으로 청취했는데 한 문장이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ODA 및 원조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한 문장은 미사일보다 강력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한국의 원조와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인프라, 교육, 의료, 심지어 메콩강 프로젝트까지 한국이 지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중단한다는 겁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당황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현지 언론조차 비판적이었습니다. 정부가 범죄 조직을 방치했다라고 보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고 말이에요. 이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압박이었죠. 그리고 그 압박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흘 후 태국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통화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 나라의 결단이 아시아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건 더 이상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동남아 전체가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끝까지 갈 겁니까? 그리고 속으로 답했어요. 그렇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고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방콕에서 뉴스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분쟁 지역을 누빈 제가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순 없었죠. 저는 짐을 싸서 캄보디아 국경 인근 시아누쿠빌로 향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핵심 거점이었던 곳이죠.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시아누쿠빌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저는 현지 기자 한 명과 접촉했는데 그는 저를 버려진 사무실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범죄 조직이 쓰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냄새부터 역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는 박살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재떨이가 넘쳐 흘렀고 벽엔 이상한 낙서들이 가득했죠. 저는 그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벽에 묻은 손자국이었는데 누군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린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자국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방은 비어 있었지만 고문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말입니다. 현지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건물만이 아니라고 시아누쿠빌 전체가 이런 곳이라고 말이죠. 수백 개의 건물에서 수천 명이 감금당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말해줬습니다. 107조 원이라는 겁니다. 캄보디아 범죄 산업의 규모가 말이죠.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라 전체가 하나의 범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패한 경찰, 훈센 일가, 중국계 자본이 삼각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눈 감아주고 훈센 일가는 정치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중국 자본은 돈줄을 대준다는 거죠.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GDP의 절반이 범죄라니 이건 체제의 붕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두 번째 타격을 날렸다는 겁니다. 메콩강 프로젝트 중단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봤는데 기사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물 공급 사업 중단, 에너지 협력 중단, 원조 중단, 무역협정 재검토까지 포함됐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와 연결된 모든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탄환이 아닌 제재였다. 그러나 더 정확히, 더 깊게 박혔다고 말입니다. 캄보디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 항해 시위가 벌어졌고 야당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죠. 저는 거리를 걸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국제사회가 움직였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긴급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겁니다. 저는 유엔 브리핑룸에서 그 발표를 직접 들었는데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국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의의 중심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하나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계 재벌 천주 회장이 도주했다는 겁니다. 프린스 그룹의 수장이었는데 캄보디아 최대 범죄 조직의 배후였죠. 그가 사라졌다는 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나라의 결단이 제국의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중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고 동남아 전체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의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만 저는 느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유엔 회의장은 냉랭했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안보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방 외교관 몇몇이 한국의 대응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이건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이죠.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제재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질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날 회의 후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냉정한 제가 순간 주저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디까지 나아갈까? 혹시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훈센 세력이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권 침해라고, 부당한 압박이라고, 제국주의적 횡포라고까지 표현했죠.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부패한 자들이 정의를 욕할 때 역사는 방향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교부 내부에서 너무 강경하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부 관료들이 국제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다음 날 한국 대통령이 짧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무거운 외교는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신념의 시험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자국 내부로부터, 심지어 역사로부터 말이죠. 며칠 후 일부 외신이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경찰 자처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평가했고 유럽의 한 신문은 과잉 반응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책상을 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한국을 모른다. 이건 과시가 아니라 경고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 입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관찰자였습니다. 중립적이어야 했죠. 하지만 중립이란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정의 앞에서도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증언할 것입니다.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국가의 책임 마이너스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 분석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지는 책임의 무게다.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비판할 때 나는 한국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나는 현장을 봤기 때문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와 주요 언론사에 발송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정치와 정의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정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보고서가 여러 매체에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인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한국 합동팀이 첫 번째 구출 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남부 지역에서 감금된 한국인 14명을 구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이었는데 경찰 차량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한국 특수요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총성이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강력한 작전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구조된 청년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손목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어떻게 구조됐느냐고 말이죠. 청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찾으러 온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당신들을 찾으러 왔다고 말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적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세상이 흔들렸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동남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든 나라가 한국의 구출 작전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태국 방송에서는 한국식 구조 모델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사설에서 이것이 선진국의 자세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노트에 붙이며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희망의 복제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현지 경찰 간부 일부가 비밀리에 한국팀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현지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한 경찰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자기들도 양심이 있다고, 한국의 결단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이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의는 감염된다. 그건 총알보다 빠르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금융 제재가 현실화됐던 겁니다. 주요 범죄 조직의 자금줄이 차단됐습니다. 프린스 그룹 본사인 푸놈펜 타워 내부에서 현금 반출 시도가 적발됐고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가 압수됐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푸놈펜 타워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도망갔고 사무실엔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제국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하나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KOREA4 저스티스였습니다. 동남아 각국 시민들이 올린 해시태그였는데 한국의 정의로운 대응을 지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태국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베트남 사람이 썼습니다.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다. 필리핀 사람이 썼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 나라의 결단이 수많은 사람의 희망이 되었다고, 국가의 품격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구했다고 말입니다. 어둠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몸부림칩니다. 저는 그걸 25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캄보디아 권력층과 범죄 조직 잔당이 합세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수사팀의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UN 정보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었던 거죠. 캄보디아 경찰 내부의 부패 세력이 한국팀의 동선과 작전 계획을 빼내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한국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경고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경고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푸놈펜 시내 호텔에서 한국 특수요원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현장을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주변 유리창들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차량이 비어 있을 때 폭발했던 겁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저는 목격자로 경찰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함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철수를 고려하시냐고 말이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냉정이 있었다고, 연기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흔들렸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수해야 한다고 말이죠. 네덜란드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교가 아니라 전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인류의 안전에 대한 책임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만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 전체의 범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정 간섭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긴급 명령이 발표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북부 일대 동시다발 작전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적인 소탕 작전이었던 겁니다. 저는 작전 통제소 근처까지 갔습니다. 물론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작전이 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실시간 속보가 계속 떴습니다. 북부 거점 진입, 해안 지역 봉쇄, 도심 작전 개시.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약속의 완수다. 몇 시간 후 작전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거점 3곳이 동시에 제압됐고 감금됐던 사람들이 구조됐다는 겁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베트남인, 태국인, 심지어 중국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태국 기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걸 뭐라 부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릅니다. 정의의 폭풍이라고. 그날 이후 캄보디아의 금융, 언론, 군부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느꼈습니다. 폭풍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새벽 4시 한국 합동팀이 전격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캄보디아 북부, 해안, 도심 3개 거점을 동시에 진입한 겁니다. 저는 작전 개시 몇 시간 전부터 현지 언론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드론과 위성 정보가 동원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지 협조 세력의 지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작전의 일부를 지켜봤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총성도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소리 없이 정확했다. 이것이 진짜 군사 예술이었다고 말입니다. 폭발 대신 침묵이 들렸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고 적었습니다. 해가 뜨자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북부 거점에서 한국인 23명, 베트남인 18명 구조. 해안 지역에서 태국인 12명, 중국인 9명 구조. 도심 작전에서 주요 범죄 조직 간부 5명 체포. 저는 그 숫자들을 받아 적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해체하는 작전이었던 겁니다. 오전 10시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국민 위해 직접 움직이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BBC도 뒤따랐고 알자지라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유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화면에 한국의 작전 결과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의 숫자, 체포된 범죄자들의 명단, 압수된 자료들의 규모.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계가 처음으로 한 나라를 존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천주 회장의 숨겨진 거점이 급습당했다는 겁니다. 시아누크빌 외곽의 한 저택이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자료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인신매매 거래 기록, 훈센 일가와의 거래 증빙, 중국 자본 송금 내역까지 모두 드러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하고 있었습니다. 박스가 수십 개였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뭉치, 금괴, 현금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탄환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폭발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무너뜨리며 정의를 세웠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캄보디아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부패 척결과 정의 실현을 외쳤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이 훈센 일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과 태국 언론은 한국의 결단이 동남아 부패 체제를 무너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원칙으로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유엔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동남아 인신매매 및 부패 근절 국제공조 결의안이었습니다. 주도국 명단 맨 앞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객석에 앉아서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제 시선이 그 이름에 멈췄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아시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고, 그 한 줄의 이름이 세기의 선언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놀랐지만 나는 이해했다. 이건 정의의 속도였다고, 한국은 세계의 좌표를 바꿨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정의의 폭풍 마이너스 한국이 바꾼 세계였습니다.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까지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국가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워진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저는 다시 프놈펜으로 날아갔습니다.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무거운 긴장감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부패 경찰들이 대거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정부 수립 논의도 개시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더군요. 이제 그들은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청사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수사 협정 체결이라는 내용이었죠. K-법치 모델 도입을 발표한다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이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배운다고 말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 신임 법무장관이 단상에 올랐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법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동남아 각국의 움직임을 취재했죠. 태국 정부가 한국식 국제범죄 대응체계 도입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베트남도 뒤따랐고 라오스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한국은 아시아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국으로 격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었다고, 한국의 이름이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는 겁니까? 국제공조를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였던 거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그들의 침묵이 패배의 언어였다고, 거대한 침묵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특별 연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국 외교부 대표가 연설한다고 했죠. 저는 객석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은 가득 찼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던 겁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국가는 국민을 지킬 때 비로소 세계의 신뢰를 얻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했죠. 우리는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며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은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죠. 연설이 끝난 후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유엔 본부 앞 광장에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태극기가 보였죠.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세계를 움직였다. 코리아라고 말이에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강한 나라의 정의 마이너스 캄보디아 사태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이 일을 캄보디아 사태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하나의 나라가 자신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25년간 본 모든 것과 비교하며 썼죠. 수많은 국가를, 수많은 작전을, 수많은 외교를 봤지만 어느 국가도 이렇게 신념으로 싸운 적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고 정의를 되찾았다고 썼어요. 국민을 잃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가 됐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키보드로 돌아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침묵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 국가의 품격이란 국민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정의는 침묵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잭 콜드웰이라는 서명을 했죠. 국제위기관리 전문가, 전 캐나다 특수전 사령부 요원, 현 유엔 전략안보 자문관.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의를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유엔 본부와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죠. 제 일은 끝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기록한다. 강한 나라란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다.